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위원님을 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한 스텝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실지 많은 분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부터 시선 고정해주시고 채널 고정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수석 위원님은 어떤 분이실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박원재 수석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저희가 그걸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 강의와 관련된 자료를 맞아요. 네, 문자로 함께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좀 선물로 드리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많은 네. 분들이 그 알짜배기 정보를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와서 오늘도 좀 이벤트의 연장선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강의 자료를 함께 좀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사실 강의안이 있어야 또 필기하면서 함께 따라가면서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주식이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걸 아마 많이 오래 느끼셨을 맞아요. 거예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해도 또 끝이 없다는 거를 많이 느끼실 텐데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알이 깨집니다. 어떻게? 어느 순간 알이 깨져요. 그리고 흐름이 내 눈에 보이는 순간이 와요. 짜릿하겠네요.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문 투자자로서 평생의 주식시장을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은 밭이에요, 밭. 네. 농사를 짓는 밭. 고구마 줄기가 쭉 있는 밭이야. 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처음 경험이 없으면은 이게 팔 줄을 몰라. 그래서 여기에 근데 가끔 지뢰도 묻혀 있어가지고 네. 이 지뢰를 피해가면서 걷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됐고 경험이 없으면 맨날 지뢰를 밟는 거예요. 그럼 나랑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또 다른 골에 가서 또 터트리고 다른 골에서 또 터트리는데 이게 몇 번 순환을 하면은 이제 착 보면 아는 거죠. 봄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여름 되면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건 끊임없이 형태를 달리해서 반복을 합니다. 똑같이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경험을 해보면 다음 흐름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합리적인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원하는 기대 수익을 누적해 나갈 수가 있죠. 네. 그 경험을 많은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맞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강의안도 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 내일 오후 2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강의안을 좀 받으면 그걸 가지고 내일 무료 방송 참여하면 더 시너지가 날까요? 아무래도 오늘 양이 조금 이제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네. 해보니까 이걸 매듭을 지어야 다음을 넘어가는데 자꾸 이제 방송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진 느낌? 네. 그래서 앞으로는 화요일 날 마무리 못 진 건 다음 날 좀 공방을 통해서 마무리를 져드리고 다음 이슈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네. 그렇게 항상 시청자분들한테 전하는 다양한 루트를 네. 좀 제공해보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참 이 공부라는 게 흐름이 끊기면 다시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내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계성이 있는 공부를 위해서 오늘 방송 내에 다 다루지 못한 아쉬운 부분들은 내일 오후 2시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부할 때 필요한 건 바로 공부 자료겠죠. 그 자료를 갖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일 공개 방송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궁금하신 분들도 문자 혹은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좀 줄거리가 있고 흐름이 있는 공부를 같이 해보자고요. 박원재 위원님께서 친절하게 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함께 진득히 앉아서 공부하고 싶으신 우리 투자자분들을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공부는 끝을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한번 시작하면 저희 함께 공부를 쭉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오후 2시 공개 방송까지 함께해 주실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공개 방송 전에 저희가 이번 방송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또 있다고요, 전문가님. 오늘은 최근에 시장이 올 들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불안감이 많이 팽배했었는데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시황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표적으로 보면은 2 이상 가는 건 좀 오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비관하기보다는 좀 용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섹터 얘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시장이 올라가니까 또 이제 올라가나 이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건 그대로 혼란스럽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혼란스러운 거는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잣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맞든지 틀리든지 주식시장은 좀 자기 잣대를 갖고 갈 필요가 있고요. 그 잣대는 그렇게 큰 게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최근에 시장을 다 털어서 올해 연간 수익률을 보면은 코스피 시장으로 6% 올랐습니다. 연간 6% 오른 시장이에요. 그러면 플러스네요, 그죠? 그렇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개인 투자자 수익률을 시장 대비해서 보여드린 게 있죠. 네. 20대, 30대, 40대를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를 해서 네. 20대 남성분이 플러스 3%. 네. 시장이 30% 났는데 여성분은 25%. 네. 그래서 제가 도 앵커분께 어깨 피고 친구 만나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자, 올해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느낀적인 느낌을 갖는데 시장은 6% 플러스예요. 6% 플러스면은 나쁜 시장인가요? 좋은 시장인가요? 좋은 시장이죠. 나쁘지 않죠. 네. 6% 플러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인들은 아마 대부분이 마이너스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 수익률을 따라잡는 개인이 지극히 없습니다. 소수의 일부 전문 투자자만 시장 수익률을 초과해서 수익이 나고 대체적으로는 마이너스 한 10% 이내 이 정도 마이너스일 거고 어쩌면 주력이 20% 이내에 형성돼 있을 확률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올해의 흐름을 보면은 작년 연말에 워낙 가파른 상승을 했을 때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그때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야 이거 뭐 나만 빼고 다 가나 보다 해서 막 돈 싸들고 달려왔는데 네. 그때부터 시장이 꺾였죠. 그리고 흐름이 계속 바뀌었어요. 작년 말에는 대형주가 외국인 투자와 더불어서 진행이 됐다가 상반기 때 갑자기 이제 오버슈팅이 내려오면서 조정받다가 금리가 치솟으면서 성장주는 죽고 경기주가 갔다가 그 다음에 금리가 다시 내려오면서 경기주 대형주는 그때부터 쭉 박아요. 네. 한 6개월째 지금 머리 받고 내려가는 중이고 네. 나머지 이제 개별 이슈가 있는 성장주 중심에서 2차 전지 섹터가 하반기에 주식시장을 리드하고 그 다음에 성장주를 바탕을 이은 거를 이제 우리는 고퍼주의 순환이라 그러는데 고퍼주를 순환할 수 있는 섹터는 우리가 이제 테마나 이런 거 빼고 뭐 대선주 뭐 그런 거 다 빼고 얘기를 하면 산업 자체로만 보면은 2차 전지 다음으로 확장성을 가진 고퍼류는 신재생 쪽입니다. 풍력, 태양광, 수소 이게 드문드문 가요. 그래서 보통 시장의 순환은 우리가 이제 돈의 흐름을 살펴볼 때 제가 주식시장은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상대 가격이고 이 상대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이쇼핑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어느 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있고 시세가 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디 쪽에 가구 비중을 놓을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시세가 이제 막 요새 한 달 동안 제법 크게 낙폭이 나와요. 그럼 이쪽이 얼추 마무리 국면에 있나 보다. 그랬더니 섹터 ETF 보니까 2차 전지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럼 이 돈이 어디를 갈까를 잘 살펴야 돼요. 대체적으로 고퍼주에 있던 돈은 고퍼주 쪽으로 순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후보군이 수소가 있을 수 있고 풍력이 있을 수 있고 태양광이 있을 수 있고 요새 이제 전기파동과 더불어서 원전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LNG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축이 누가 뭐라 해도 K 확장성을 극명하게 드러나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오징어 게임 이후에 컨텐츠의 확장과 더불어서 이제 NFP, Non-Fungible Token 형태로 가는 게임주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예정돼 있는 엔터사들 이런 쪽으로 돌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요새 시세 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흐름의 한 축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한 축은 이제 경기주예요. 경기주는 이제 피크아웃 우려로 계속 상반기에 이제 내려박는데 미국 실적 발표 나왔는데 에브리바디 서프라이즈 나오니까 미국은 실적에 반응해서 실적 좋으면 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실적 발표 서프라이즈가 다 나왔는데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3분기째 안 되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 초 되면은 이제 이번 주에 대형주 얼추 다 발표를 하고 다음 주 초에 이제 중소형주까지 발표되는데 지금까지 발표 오늘 하이닉스도 매출 최고로 나왔죠. 네. 전체적으로 우리 계속 서프라이즈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게 괴리라고 합니다.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가 못 따라가는 거. 이 괴리가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경로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은 흐름이 보이고 그 흐름 속에서 두 가지를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차트를 보고 호가창을 보고 테마나 이슈, 모멘텀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거는 내 눈에 보이니까 이거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착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테마나 이런 것도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서경의 부장님들도 제시를 하시는 거 보면 움직일 때 잡는 게 아니라 미리 예측을 하고 잡을 거예요, 아마.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시세를 보고 막 움직이는 거 보고 따라잡으면 뭔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게 계획되지 않는 매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진입을 하게 돼요. 주식의 출발은 높은 가격에 잡으면 굉장히 실패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낮은 가격에서 계획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낮은 가격에서 계획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시나리오가 필요하고 본인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금의 순환, 섹터의 순환,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의 위치, 차트를 보고 위치 파악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훈련이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종목을 딱 들어왔을 때 투자자가 결정해야 될 건 지금 위치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룸이 얼마고 혹시 내 생각이 틀려서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다칠까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안 먹고 말지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걸 막 올라가는 거 보여. 막 다음에 이슈가 있고 막 올라갈 게 뻔히 보여도 안 먹고 말래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본인이 준비한 게 많고 다음에 내가 뭘 할지가 준비돼 있으면 급하게 뭘 따라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따라가서 조금 먹으려다가 혹시 잘못돼서 떨어질 때 이게 한 30% 정도 짧은 시간 내에 떨어지게 되면 주식 투자하면서 30%짜리를 맞으면 회복하는데 70% 정도 올려야 회복이 돼요. 그럼 주식 투자하면서 60, 70%짜리 잡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올해 절절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 투자의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잃지 말자가 돼야 돼요. 이게 서로 갈 것 같더라도 잘못돼서 여기서 빠지면 굉장히 크게 빠질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면 과감하게 안 먹고 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준비가 없으면 어차피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좌를 만들고 이게 너무 쉬워요. 계좌 만드는 게 너무 쉽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투자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계좌 이렇게 만들고요. 종목은 그냥 매수 버튼, 매도 버튼만 알려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수량 입력하고 금액 계산해서 풀로 넣으면 되고 이게 몇 주까지 살 수 있냐면 신용 포함하면은 뭐 해서 1,000만 원 가지고 2,500만 원까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은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회전을 많이 일으켜야 수익이 일어나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진 데가 많죠. 대체적으로 이제 증권 유관기관 뭐 이런 쪽은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세수가 많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는 수수료가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이런 거를 하나 깔아주면은 거의 자동이에요, 자동. 매일 아침 뭐 급등주 찾기 이러면은 계속 회전이 돌아갑니다. 그럼 1년에 지난 통계에서 보여드렸듯이 회전율이 3,000%면은 1,000만 원 갖고 3억을 거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수료가 한 번 거래할 때마다 1%예요. 한 번 거래할 때마다 1.3% 정도 나가니까 그러면은 그냥 앉아서 동일한 가격에 샀다 팔았다만 해도 30%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 3년 하면은 원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함정을 얘기 안 하고 우리는 마치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이제 자꾸 이게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갖고 돈 번 사람이 있다 없다?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의 본질은 이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자본가적 위치에 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는 건물주를 부러워하고 재벌을 부러워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못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작지만 주식 투자예요.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가장 효율이 좋은 경영 집단의 성과를 내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또 말씀드리지만 테슬라가 시가총액 1,000슬라가 돼서 이제 1,100조가 됐어요. 1,100조. 테슬라라는 위대한 기업이 계속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자한테 어필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투자자로서 준비가 돼서 내가 이 기업의 미래의 확장성과 일론 머스크가 뭔지 모르지만 사람이 좀 특출난 것 같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해내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 확장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나의 지분을 좀 태워보자. 그래서 10년 전에 테슬라의 초창기 때 테슬라에 1,000만 원을 태웠으면 지금 그 1,000만 원이 얼마가 돼 있다고요? 얼마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상상이 안 가는데. 10년 전에 테슬라에 1,000만 원을 태웠으면 네. 지금 한 100억쯤 돼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1,000만 원이 없어서. 이게 주식 투자의 사실은 본질이에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네. 내 자본을 내가 사업하고 싶은데 난 못해. 자본도 없어. 인맥도 없어. 아이디어도 없어. 그런데
주식 투자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또 뛰어난 기업들을 발굴만 해내서 동행을 하면은 나한테 일정 구간 이렇게 성과를 가져다 주는 거 사실은 이게 주식 투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성장주는 이게 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성장주 일부 좀 투자해 놓고 대부분의 투자는 원금 회수를 생각해서 배당 같은 거 1년에 요새 은행에 예금 넣어놓으면 1%를 안 주죠. 0. 몇 프로 거의 금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주에 투자를 하면은 은행이 금리 오르는 구간에 돈을 잘 벌어요. 이번에도 3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났죠. 그러면 은행은 정부에서 좀 제한했습니다만 앞으로 분기 배당을 할 거예요. 배당률을 합하면 4% 보통 다 나와요. 그런데 주가 차익은 덤입니다. 이런 게 투자의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꼭 그렇게 시세를 쫓아가면서 호가창을 쳐다보면서 내일 오르나 떨어지나 미국 시장이 폭락했다 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쳐다보는 게 과연 그렇게 실익이 있느냐.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번 사람이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합리적인 투자 회수 가능성, ROE를 나의 투자금에 대입을 해보면 되죠. 내가 투자해서 나는 연간 그래도 한 10에서 20%는 좀 꼬박꼬박 회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허용 가능한 변동성은 내 원금이 30% 이상 움직이는 거는 심장이 떨려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전략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그 변동성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포트폴리오 구성이 됩니다.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식 종목을 쫓아다니고 그 종목을 사면은 오르나 내리나만 호가창만 쳐다보니까 주식 투자가 아니라 이제 노름이 드는 거예요. 피폐해지고 주식 투자가 잘 안 돼. 그러면서 그러다가 또 정보 이런 거 들으면은 충동적으로 또 돈 더 투입해서 한 번에 만회하려고 하는 마음. 이번 한 번에 잃었던 걸 다 찾으려고 하는 급한 마음. 이런 게 이제 자꾸 투자를 수렁 속으로. 원래는 이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전혀 계획이 없던 행동이 진행되는 게 주식 투자의 과정이지 않은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이제 지금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시황을 곁들여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장이 어려웠던 거는 몇 가지 경로가 좀 어긋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미중유의 사태였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냥 알아서 사고 팔고 하는 것 같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주식시장이라는 큰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가 있죠. 오케스트라 단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전 세계의 유동성의 꼭지를 갖고 있는 FRB, 연준에서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전 세계가 공히 기존에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닥치면 손 놓고 있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손 놓고 있어 봤더니 경기가 엉망이 되더라, 공황으로 가더라. 이거를 초기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초기 자본주의는 정부는 개입하면 안 된다였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성장률에 맞게 돈을 풀면은 경제 주체가 자발적으로 서로 알아서 경제가 운영하면 잘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에는 정부가 개입하는 걸 반대했는데 이렇게 정부가 방임을 하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에 빠져서 모두가 일자리를 잃고 경기가 활력이 떨어지니까 나라 전체가 세수도 안 거치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바뀝니다. 이걸 수정자의 자본주의라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뭐 역할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해요. 야, 그러면 돈을 풀어볼 테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은 네가 다 이제 그 부도나서 없어져야 되는데 긴급 처방을 막 내립니다.
야, 일단 지금 힘들 때를 한번 넘겨봐.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을 막 풀어줘요. 그걸 해봤더니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싸웁니다.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야, 정부 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작은 정부를 얘기했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야, 정부 뭐 하는 거야? 큰 정부를 요구했다가 이게 교차를 합니다. 이 교차하는 과정이 지난 100년 동안의 자본주의 역사고요. 80년대 넘어가면서는 이제 미국 중심의 완전한 그 글로벌 스탠다드 경제가 되면서 신자유주의를 부르짖죠. 그래서 가장 효율이 높은 쪽에서 자기들이 잘하는 걸 해라. 그래서 국제교육이라는 게 왕성히 발전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미국을 유시한 자본주의에선 시장 쟁탈전을 위해서 베트남전 같은 거 한국전을 참전한 게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거 확장성을 위해서는 시장의 확장이 필요한데 이 공산진영이 점점 내려와서 우리의 시장을 뺏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이제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칭이었지만 사실은 우리 시장을 지킨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을 끝내고 베트남전을 끝내면서 이제 진영 논리의 정점을 이루는데 80년에 올라오면서 이제 미국은 펀드 자본주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제조업 중심의 경쟁력은 점점 이제 다국적 기업으로 이머징으로 물려주고 미국은 점점 부가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가고 그 위에 군사 패권과 경제 패권과 달러 패권과 자본시장 패권으로 시장 개방을 요구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장이 돌게 만드는 그게 이제 지금의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효율성 있게 오고 특히 90년에 소련이 무너짐으로 해서 중국은 사회주의의 유일한 국가였지만 자본시장에 편입이 안 돼 있는 중국을 빼놓고 전 세계는 이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다가 2000년 들어오면서 중국마저 WTO에 가입을 시키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양적으로 완벽한 소비와 생산의 균형을 이루는 골디락스를 이룹니다. 이게 2000년 초반의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아무리 통화를 발행해서 써도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어서 저가 공산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물가는 돈을 찍어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가가 가라앉습니다. 중간중간 올라가기는 하지만 급작스러운 통화량 발행에 비해서 급작스러운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취했습니다. 취해버려요.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딨냐. 골디락스를 더 누리자 해가지고 이거를 파생 상품화 만들어서 레버리지를 더 키웁니다. 욕심의 끝을 보여요.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프라임을 만들어요. 미국은 LTV를 처음부터 거의 80% 90%를 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LTV를 지금 40에서 제한을 하는데 미국은 주택을 구입할 때 돈 가지고 주택을 사는 사람이 없죠. 직장만 있으면 그냥 주택 구입을 합니다. 근데 2000년 중반에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도 LTV 100%로 대출을 해줘요. 공적 기관의 보증을 통해서. 그리고 주택 가격이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파멸의 끝이 2008년에 벌어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을 거기서 정지를 했으면 디레버리징을 하고 청산을 하고 구조조정을 했으면 자본시장은 보다 좀 시간은 지체됐겠지만 어쩌면 건전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양적 완화라는 또 전가의 보도를 투입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자산시장이 무너짐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단장이 자산시장 무너짐을 허락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갑니다. 좀 이따 차트로 보여드릴 텐데. 자, 이제 작년에 또 위기가 있었고 우리는 또 다른 양적 완화를 맛봤어요. 정상이 아니죠. 정상 경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후대에 무사히 해결한다면 인류가 생기고 가장 위대한 일이 저는 이 양적 완화라고 봅니다. 이 양적 완화는 지금 미완의 숙제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인데 어쨌든 지금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에는 어떻게 전개될지 경로를 많이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틀림없는 거는 요새 새로운 이론으로 MMT 이론, 통화가 모든 걸 한다는 새로운 현대 통화 이론이 지금까지는 너무 훌륭하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작년에 위기 이후의 처방을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를 통해서 해왔는데 이걸 계속 갖고 갈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정상화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상화 과정을 겪는 게 테이퍼링은 이제 더 이상은 시중의 유동성을 안 준다는 게 테이퍼링이고 이제 금리 인상은 돈의 값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제로 금리니까. 이걸 적정 금리로 올리겠다는 게 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정상화를 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경로를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정상으로 가는데 이게 경제가 잘 작동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경제가 잘 작동된다는 거는 금리나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성장이 앞서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야,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데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가? 이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장이 우리가 지금 내년 또 예측한 게 이만큼인데 요새 피크아웃 얘기하는 게 야, 이렇게 지금 원자재난이 심하고 물류난이 심하고 공급망이 심하고 그래서 PPI 제조업 물가지수가 심하면 이건 내년에도 물가가 떨어지기 어려운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끊임없이 시장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관론과 낙관론이 갈리는 겁니다. 비관론자들의 논지는 야, 이거는 일시적이지 않고 이 공급망은 해결이 안 되고 물류 대란도 내년까지 가는 거고 이 유가나 LNG나 이런 거는 안 잡혀. 그러면 이게 원가 부담이 돼서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할 때 이게 다 모두가 기업의 원가입니다. 그러면 물가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건 기업 활동에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의 매출은 P 곱하기 Q예요. P라는 건 가격이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가격 전가가 되는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일한 물건을 팔아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출액 자체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게 가격 전가가 되면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쇼티지가 일어나면 가격 전가를 하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가격 전가를 못하는 기업들도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양극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양극화라는 건 뭐냐면 이제 경쟁력이고 작년처럼 모든 기업을 살려주질 못해요. 이제는 오케스트라 단장이 이제는 될 놈만 데려가고 안 될 놈은 이제 떨어뜨립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 돈은 여전히 많아요. 두 번째, 가격 전가를 통해서 물건을 팔 수 있을 만큼 수요가 강합니다. 70년대하고 다른 게 70년대에는 가계소득이 절단나서 수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요는 위축되고 물가는 오르니까 디플레이션이 일어났던 거고 그래서 이걸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천정부지의 물가지수와 금리 상승이 일어나서 미국 금리로 20%가 넘었잖아요. 그땐 실업률이 12%에 달하고 그래서 그때는 엄청나게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일자리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이제 추론을 해봐야겠지만
가계 저축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요, 가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의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델타 코로나 감염 걸리면 치명적입니다. 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야 이건 몇 푼 벌려고 일자리 나갔다가 덜컥 코로나 걸려버리면 야 치료비로 가게가 거덜나게 생겼는데 야 그냥 좀 더 쉬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복귀가 생각보다 늦어진다는 게 그런 얘기고 그런데 이제 정부의 쿠폰은 끊어집니다. 9월부터 다 끊어졌어요. 아마 그래도 최근에 자산 가격 상승과 이전 소득의 저축률을 보면은 연말까지 일자리 아주 급한 사람만 나가지 복귀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요의 달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지금의 불협화음을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대란, 공급망 장애는 한두 달 지나면 이게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자산 가격 중에서 가장 빨리 반응하는 주식시장은 굉장히 가격을 빨리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미 다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반영해서 주가는 최악의 상황을 반영해서 많이 빠져 있어요. 특히 한국 주식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불확실성을 나는 기다리겠다. 그러면 이걸 내가 확인하는 순간에 되면 지금보다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주가가 지금 가격이 안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주가가 이 가격이 있다는 거는 아직 누구도 명확하게 이게 해결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낮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떨어지는 게 제한적인 섹터를 여기서는 좀 들어가도 용기 내서 들어갈 만한 가격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그쪽 부분과 앞으로 성장이 확실한 섹터를 좀 섞어서 바벨 전략으로 포트를 구성해 놓으면 지금은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기회를 잡는 확률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라고 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견해를 하는 거는 모든 투자에는 근거가 필요해요. 왜 그런 견해를 갖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견해가 타당하면 그 견해에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견해가 난 동의 못 하겠는데 라고 하면은 홀딩하면 되는 거고요. 투자는 어차피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투자 집행하기 위한 팩트 체크를 다양하게 해야 돼요.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경제방송도 많이 보시고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그 모든 게 판단의 근거를 갖기 위함인데 그 판단의 근거를 가질 때 명확한 자기의 기준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꾸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충동 매매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그 충동 매매를 하게 되면 결과는 거의 안 좋습니다. 거의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이왕 하기로 했으면 최소한의 자기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상식적으로 보면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주식불패방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인플레와 디플레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인플레와 디플레는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렇게 가니까 인플레야. 이렇게 가니까 디플레야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앞으로 수요가 여전히 빵빵하죠. 왜 그러냐면 수요가 많으니까 쇼티지가 나잖아요. 지금 문제는 물건은 달라내는 사람이 많은데 제때 물건을 못 갖다 주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디플레라고 보기 정말 어려운 게 생산 공장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멈춰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 가동되고
이쪽이 정상 가동되고 수요도 정상 가동되는 내년도 초를 봐야 이 경로가 인플레 경로인지 디플레 경로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추론으로는 디플레로 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차트 몇 개로 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이 차트가 연준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연준에 보유한 자산이에요. 이게 뭔 의미냐면 중앙은행의 자산이 많다는 거는 중앙은행은 자산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중개기능, 최종 대부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본원 통화를 경제 성장률만큼 찍어내면은 상업은행, 커머셜 뱅크에서 신용 창출을 통해서 M1, M2, M3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경제가 돌게끔 대부를 해주고 거기에 과부족이 생겼을 때 중앙은행이 몇 가지 조치를 통해서 재할인율이나 지준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동성을 조절하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전에 안 하던 돈을 찍어서 중앙은행이 보유해 버렸어요. 자산으로. 그게 연준의 자산인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2008년 이전에 그러니까 70년대부터 끌고 오던 자산이 8천만 불이었는데 갑자기 이 위기 때 3조 5천억을 찍어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늘어나요. 이게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3조 5천억 달러를 찍어냈고 작년 코로나 할 때는 6개월에 한 번 찍어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계속 채권 매입을 해줘요. 1,200억 불씩. 테이퍼링이라는 건 야 이제 그만 좀 돈 좀 풀자 이 얘기입니다. 야 이 돈이면 됐잖아. 옛날에 8천만 불 갖고도 잘 살았는데 지금 8억 달러가 지금 연준 자산으로 잡혀 있고 이건 나중에 결국 시장에 팔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약에 이게 무리 없이 매각이 성공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만한 위대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훌륭하게 잘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상을 움직이는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하는 연준에서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서 시장을 살리려고 했는데 시장이 죽는 걸 방치를 할까요? 이건 그냥 상식적인 문제예요. 이게 여러 가지 팩트를 보니까 불안해. 야, 큰일 났어. 도망가야겠어.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시장을 살리려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금 연준이 끌어안고 이걸 이제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경기가 죽었어요. 공황으로 갔어.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듯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을 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게 공조라는 게 있습니다. 공조. 글로벌리로 지금 트럼프 때부터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에서 로컬리제이션. 내 나라에서 다 할게.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원가 구조가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서 짓는다래요. 근데 반도체라는 거는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시스템 온 칩으로 해서 기판 위에 얹어서 바로 쓸 수 있게 디바이스까지 얹어야 끝나요. 그럼 이런 모든 제반 인프라 시설이 동남아에 있는데 그럼 미국에서 칩만 만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면 이 만드는 원가도 비싼데 이걸 그대로 동남아에 와서 패키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디바이스에 얹어서 미국으로 다시 수출을 해야 돼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의욕하고 현실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고민인 거예요. 관세 때리고 그다음에 리쇼링을 해서 미국 내에 다 만들어 볼라 했는데 기업 입장에선 동남아 공장 철수해서 미국으로 못 간다는 거죠. 원가가 안 맞으니까. 경쟁력이 없으니까. 자, 그렇게 보면은 연준이 이 차트를 보면 이건 뭐 이 정도까지 가면 여기서 칼을 거둔다고 보긴 어렵겠죠. 두 번째, 이게 금리 차트예요. 금리 차트 보면 이게 이제 80년대에 이렇게 이제 꼭지 찍은 게 아까 말씀드린 전후의 유가 그게 40년 동안 내내 하락한 거는 중간중간에 생산성 향상, IT 개발로 인해서 끊임없이
공산품 가격이 떨어지는 기술의 혁신과 그다음에 유통의 혁신. 그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오면서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틈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 거고. 그 큰 역할을 한 게 중국이 했던 건데 이 경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디플레를 수출했던 중국이 내년부터는 인플레를 수출하게 돼요. 이 경로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년도에 체크할 게 많아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미국의 GDP의 장기 곡선인데 이 회색선으로 되어 있는 게 침체 구간이에요. 이 침체 구간이 있을 때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 조치를 통해서 미국은 조치를 취한 다음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긴 기간 동안 확장기에 들어갑니다. 이 차트를 보고 느끼는 게 좀 많아야 돼요. 미국은 드문드문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 그 침체를 겪을 때마다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 조치를 끝낸 이후에는 꽤 긴 기간 동안 확장기를 갔더라. 80년대가 이게 더블 딥이 놓은 게 뭐냐면 워낙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80년대 구조조정 끝에 얼마의 황금기를 누르느냐 하면 20년 랠리를 합니다. 20년 랠리를 해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 이젠 돈으로 찍어서 랠리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가 왔어요. 여기서 더 큰 돈을 쏟아붓어요. 그리고 이제 요 떨어진 거 회복했어요. 이게 성장이 아닙니다. 올해 성장한 건 작년에 떨어진 거를 그냥 메꾼 거지 성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간 이후에 미국 GDP 성장, 확장적 성장이 멈춘다고 보면 위기론자고 계속 확장한다고 보면 긍정론자가 되는 건데 지난 세월을 통해서 보니까 왜 주식시장은 긍정론자가 돈을 버느냐. 위기 때마다 예언자가 나와서 시장의 폭락을 예언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위기 때마다 예언자가 나와요. 이제 시장은 끝났다. 드디어 시장이 대시세를 마무리하고 폭락하기 시작해서 이제 빨리 팔고 떠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 돌이켜보니까 항상 올랐어요.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무너지지 않는 한 자본주의는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주식시장엔 끊임없이 상장을 하고요. 그 끊임없이 상장하는 대표적인 성장주와 시대의 대표주, 시대정신을 표방하는 주, 이런 주식, 지금의 2차전지, 엔터, 뭐 이런 기업들이 확장성을 통해서 확장하는 거에 내 지분을 얹어가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주식 투자가 그렇게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섹터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섹터는 내일 공방 시간에 이어서 섹터의 순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박수석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시장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혹시 잘 알지 못해서 불안한 건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섹터별로 공략법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공개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통해서 함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때 필요한 강의안 저희가 오늘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해당 자료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도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 혹은 노란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공방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